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여의보감 조진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현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먹는 음식이 양만큼 중요하며 음식으로 섭생을 잘하는 습관이 병을 약으로 치료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흔히들 제철 음식만 잘 챙겨 먹어도 병원에 갈 일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럼요. 네, 실제로 동의보감에 따르면은요, 대표적인 5월 제철 음식인 이 다슬기는 소화 불량과 위통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밖에도 5월 제철 음식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 위주로 한번 리스트를 만들어봤는데 일단 장어, 그리고 멍게, 쭈꾸미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데 문제는 조금 비싸요. 네. 그렇군요. 장어, 쭈꾸미, 그리고 멍게. 제가 다 좋아하는 음식들인데 명품 프로그램인 우리 여의보감에서 회식으로 한번 먹으면 어떨까. 그렇죠. 네. 네. 피디님들 듣고 계시다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네. 다음 회식 메뉴는 그 세 가지로.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네, 오늘의 여의보감도 제철 음식처럼 정말 보약 같은 시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원장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인사부터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앞서 화면으로 두 분을 소개를 드렸고, 그리고 5월 제철 음식에 대한 얘기로 오늘 문을 열었는데, 원장님들께서는 건강을 위해서 5월 제철 음식 뭐를 챙겨 드시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먼저 류 원장님 뭐 드시나요? 네, 사실 뭐든 없어서 못 먹죠. 5월 달에 주로 찾는 것 중에서 저희 부모님이 항상 챙겨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두릅을 좀 많이 먹거든요. 두릅이요? 그렇죠. 두릅이 이제 채소의 제왕이다 불릴 정도로 영양소가 풍부한데 네. 두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포닌이 풍부해서 네. 항염작용, 항산화작용 그리고 여러 가지 몸의 이제 대사성 질환, 즉 혈당이나 아니면 그 고혈압 같은 것들을 잡아줄 수 있는 역할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두릅을 좀 씁쓸한 맛도 좋아하고 그 사포닌 같은 경우에는 두릅에 들어있는 사포닌이 네. 인삼이랑은 조금 다른 사포닌 종류거든요. 그런가요? 네, 보통 이제 사포닌에서 그 사포라는 얘기가 그 어원을 보면은 소프, 비누에서 오거든요. 사포, 소프. 그래서 사포닌 네네. 성분이 들어가 있는 야채들은 네. 거품이 좀 많이 나요. 그래서 거품이 좀 있는 그런 과채들 같은 경우에는 항염작용이나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사포닌이 좀 많이 들어있는 편이고요. 두릅도 맛있고 좋아하시죠? 그렇죠. 네. 향기도 너무 좋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두릅 얘기를 해주셨는데 장 원장님은 어떤 제철 음식을 챙겨 드시나요? 저는 평소에 속이 더부룩할 때 매실을 찾아 마시는데요. 네. 매실은 위장관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소화불량에 아주 좋습니다. 이 외에도 매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만성 기침, 목마름, 피로회복을 위한 약재로 쓰였다고 하니 5월을 맞아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매실도 참 향기도 좋고 저도 속이 안 좋을 때마다 매실차를 마시는데 효과가 네. 참 좋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원장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신 두릅과 매실 한번 챙겨 드시면 건강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의 건강 지수를 높여줄 오늘의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수결 두통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술을 마신 다음날 숙취 때문에 그리고 스트레스 때문에 이 두통 한 번쯤은 다들 겪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두통의 원인이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류 원장님, 두통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두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인이 너무 다양하죠. 네. 머리 아픔 두통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네. 다만 이제 두통 원인을 가지고 크게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어요. 네. 두통의 원인이 질환이나 혹은 외상으로 명확한 경우의 두통과 원인을 모르고 그냥 단지 두통만 있다 했을 때로 두 가지로 나누는데 후자의 경우 즉 원인을 모르고 그냥 두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거를 원발성 두통 혹은 일차성 두통이라고 부릅니다.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부분의 두통들인데 뭐 편두통이나 긴장성 두통
아니면 뭐 3차 신경통이라든가 군발 두통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원발성 두통 혹은 1차성 두통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2차성 두통이라고 부르는 두통은 질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치아가 너무 아픈데 그것 때문에 두통이 왔다라고 하면 치통 때문에 생긴 두통이기 때문에 그거는 속발성 혹은 2차성 두통이라고 부르고요. 아. 뭐 여러 가지 질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뇌종양이나 혹은 뇌출혈, 뇌경색 이런 것들처럼 어떤 질병이 있어서 나타나는 두통들이 2차성 두통으로 구분을 합니다. 네. 어. 그러니까 어떤 질환이 원인이 돼서 나타나는 두통이 있고 그냥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는 두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조금 전에 그 두통의 종류가 다양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각각의 원인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뭐 그 질환이 아예 존재하는 2차성 두통들 같은 경우에는 그 두통보다는 질환에 집중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생략을 하고 네. 원발성 두통 같은 경우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조 아나운서님 네. 그 가장 많이 듣는 두통 종류가 혹시 있으세요? 아무래도 편두통 아닐까요? 네, 편두통. 편두통. 그렇죠. 네. 편두통도 이제 원발성 두통이 되겠고요. 네. 편두통을 보통 생각하시기로 한쪽만 아프다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맞아요. 있거든요. 편자가 네. 한자가 혹시 그쪽 맞아요. 아닌가요? 치우칠편을 네네네. 쓰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들을 하시는데 사실 네. 편두통은 양쪽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한쪽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다만 편두통의 특징은 박동성이 있고 그리고 반복을 하고 게다가 너무 심한 두통 때문에 구역이나 구토감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강도와 그 박동성 그런 통증의 양상을 가지고 편두통을 구분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 번째로 또 많이 듣는 그 원발성 두통에는 긴장성 두통도 있어요. 예. 네. 이제 뭐 작업 같은 거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핸드폰을 많이 보다 보면은 어깨가 굳겠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승모근은 여기에서 머리 뒤까지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 긴장하게 되면 이 근육이 굳고 그 다음에 머리 옆쪽에 측두근도 굳게 돼요. 그리고 여기 저작근까지 같이 연달아서 굳어지면은 혈관도 누르게 되고 신경도 누를 수가 있어요. 그때 생기는 두통을 우리는 이제 긴장성 두통으로 구분을 하고요. 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그 군발 두통이라는 두통 종류가 있습니다. 못 군발 들어보시는 두통이요? 분들이 많거든요. 네. 네. 군발 두통 증후군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거 있나요? 아니요, 처음 듣는데요. 예, 글쎄요, 좀 생소한데요? 그렇죠. 군발이라고 하는 거는 군자가 어떤 군을 이뤄서 발생한다라고 해서 군발 두통인데 예. 그 군이 눈 쪽에 있어요. 오. 그래서 군발 두통은 눈알이 빠질 것 같이 와, 아픈 그래요? 두통인데 느껴보신 적 있을 수 있어요. 네, 저 경험해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네. 너무 심하다 보면은 눈이 한쪽이 찌그러지거나 눈물이 나거나 혹은 콧물까지 발생할 수 있어서 군발 두통 같은 경우에 특징 중에 하나가 얼굴이 좀 찌그러진다. 혹은 거기에 체액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특징들도 있고요. 그리고 군발 두통은 특징적으로 20, 30대 남자들한테 많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음주가 되게 명확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일단 알려져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군발 두통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뭐 3차 신경통도 한번 해볼게요. 3차 신경통 같은 경우에는 3차 신경이라는 게 우리 몸에 있는 뇌신경이 12개인데 그 중에 5번째 신경을 3차 신경이라고 불러요. 3차 신경통 같은 경우에는 여기 머리 위쪽에서 올라와서 상부, 중부, 하부로 내려가는 3개의 신경 그 분지가 있는데 네. 이 부분을 따라서 두통이 생깁니다. 그래서 눈 쪽으로 올 수도 있고 여기 턱이나 코 쪽으로 올 수도 있고 턱이나 입 쪽으로 올 수도 있는데 네. 3차 신경통 같은 경우는 사실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통증을 호소하신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막 눈물도 흘리거나 이쪽에 많이 떨린다거나 저릿저릿한 느낌 혹은 신경통이기 때문에 자결감이나 아니면 냉감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좀 원장님이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이 3차 신경통이 네. 그 얼마 전에 제가 살짝 비슷한 증상을 한번 겪은 적이 있었어요. 좀 한 2주일 가까이 좀 잠도 안 자고 좀 과로를 했더니 네. 어느 순간 갑자기 이게 치통인가? 이런 좀 비슷한 통증이 오다가 어느 순간에는 저릿저릿하고 해서 이제 한의원을 가서 좀 치료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진짜 과로를 안 하시는 게 매우 맞아요. 중요할 것 같고요. 푹 쉬니까 좀 나아지긴 하더라고요. 네. 유 원장님께서 다양한 두통의 종류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정말 원인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서는 이 커피나 특정 음식을 먹고 두통이 온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 음식 중에서도 두통을 유발하는 음식이 있는 건지 장 원장님 진짜 유발하는 음식이 있는 건가요? 네, 두통을 주로 유발하는 음식에는 와인, 햄, 커피, 약 등이 있습니다. 아. 버터나 치즈, 그리고 와인 같은 발육식품 숙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티라민 성분이 두통을 유발하고요. 네. 네. 육류 보존제로 쓰이는 아질산 나트륨의 성분은
뇌혈관을 확장해서 관자놀이에 통증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아질산 나트륨은 햄, 통조림 같은 육류 가공식품에 대부분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커피 등 카페인 음료를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시거나 갑자기 끊으신다면 금단 현상으로 머리가 아파오실 수 있는데요. 네. 매일 하루에 커피 3잔 이상 드시는 분들께 잘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아스프린 그리고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진통제를 한꺼번에 여러 진통제를 복용하시면 쉽게 두통이 발생하시는데요. 네.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도 두통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장기간 과도하게 복용하면 반동 두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약물로 인한 두통을 자주 경험하신다면 해당 약물의 복용을 줄이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지금 장 원장님께서 두통을 유발하는 음식 몇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와인, 햄, 커피, 약물 이렇게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햄은 참 의외긴 해요. 네, 그러게요. 이것도 참 주의해서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그런데 맨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게 와인인데 저만 하더라도 그 이제 적포도주 그러니까 어떤 레드와인. 네, 레드와인을 마시면 머리가 아픈 경험이 많이 있거든요. 네. 저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 적포도주의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두통을 유발하는 건지 참 궁금합니다. 류 원장님 설명해 주시죠. 네, 혹시 그 적포도주 두통 증후군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글쎄요. 아니요, 그런 말까지 처음 처음 들었는데. 들었는데요. 꽤 유명한 뭐 이야기이기도 한데 일단 증후군이라는 말이 붙으면 네.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데 사실 원인을 잘 모르겠다라고 할 때 증후군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레드와인 같은 경우에 먹었을 때 두통이나 혹은 숙취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뭐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 건데 네. 그 중에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3가지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볼게요. 네. 첫 번째로 이제 히스타민 때문에 두통이 생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스타민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알러지 유발 물질이에요. 포도 껍질에 많이 들어있고요. 백포도주랑은 다르게 적포도주 같은 경우는 껍질째로 사용하기 때문에 히스타민이 좀 과량이 들어있고요. 네. 그 히스타민 같은 경우에 그 알코올이랑 합쳐지면서 혹은 히스타민에 예민한 분들은 그 적포도주에 있는 히스타민 성분 때문에 두통이 나타난다라고 일단 보고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탄닌. 탄닌은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 떫은 맛을 내는 하나의 물질입니다. 뭐 밤이나 감 이런 것들에도 많이 들어있고 그 포도주의 특유의 그 떫은 맛이 탄닌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렇죠. 탄닌 같은 경우에도 과량으로 들어갔을 때 알코올과 결합했을 때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요 이야기들을 사실 가장 많이 하는데 네. 그 보존제 문제예요. 그 와인을 만들 때도 숙성을 시키는 과정에서 산패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아황산염을 이용해서 보존제를 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아황산염 같은 경우가 숙취나 두통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그 3가지 우리 히스타민에 대한 문제, 탄닌 그리고 아황산염에 대한 문제들을 그 적포도주 두통 증후군에 대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적포도주 두통 증후군의 원인이 히스타민과 타닌, 아황산염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타닌이 만들어내는 그 레드와인 그 특유의 약간 떫으면서 쓴맛을 그렇죠.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마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또 이게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니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통을 없애는 방법은 결국에는 술을 끊는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렇죠. 사실 그게 제일 맞는 말이긴 한데 네. 그 자막에 금주를 크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주? 그쵸. 금주. 크게 나왔습니다. 네. 술을 조금 마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아예 안 마시는 게 좋을까요? 조금은 좀 활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그런 네. 얘기들이 많았어요. 맞아요. 자기 전에 레드와인 한 잔은 뭐 순환에도 좋고 네. 기분도 좋고 하니까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요새 이제 세상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 빅데이터 분석을 굉장히 많이 써요. 의료 네. 쪽에서. 그 빅데이터 분석을 쓸 때 와인을 하루에 한 잔씩 먹는 사람과 하나도 먹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했어요. 네. 수천만 명을. 네. 근데 결과가 좀 충격적이었던 게 단 한 방울도 안 먹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건강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구나. 그리고 아까 우리 왜 와인에 대해서 탄닌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탄닌이 밤이나 감처럼 그런 과일류에도 들어있거든요. 좀 그래요? 떫게. 근데 걔네들을 먹는다고 두통이 발생하진 않죠. 네네. 맞아요. 근데 와인은 왜 두통이 발생을 할까요? 과도하게 있어서 그런 걸까요?
맞습니다. 아. 술은 빨리 끊을 수가 없잖아요. 많이 네. 먹게 되기 때문에 그 두통이 발생할 수 있죠. 아. 결국 이제 음주는 어쨌든 몸에 좋은 건 아니다. 음. 다만 그걸 줄이기 위해서 좀 조절을 해야겠죠. 아. 되게 힘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또 떫은 감을 이 와인처럼 많이 먹는다면 두통이 생길 수도 있겠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자, 그렇다면 이제 두통의 또 다른 원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음식을 먹고 체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더부룩하면서 또 두통이 오잖아요. 네. 이런 것을 한의학에서는 결흉이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결흉이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을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장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결흉이란 한의학 공유의 명칭입니다. 음. 가슴 통증이나 답답함 때문에 내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이 꽉 막힌 느낌이 들어서 숨 쉬는 게 불편하고 한숨이 잘 나와요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네. 네. 이것은 가슴으로 모여드는 혈과 진액에 어혈과 담음이 있는 상태, 즉 독소가 몰려와서 뭉친 것입니다. 결흉 중 하나인 식결흉은 체에서 생긴 결흉입니다. 이것의 특징은 가슴 속에 심한 열감이 있고 헛배가 부르고 아픈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결흉 말 그대로 가슴 속에 뭔가 맺혀 있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왜 생기는지 원인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류 원장님, 왜 생기는 거죠? 네, 결흉이라는 게 맺혀 있다. 가슴에 맺혀 있다라는 건데 그럼 네. 뭐가 맺혀 있는지 알면 원인을 판단할 수 있겠죠. 예. 네. 결흉의 원인으로 우리는 이제 수결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수결. 네. 물숫자를 써서 물이 가슴에 맺혀 있는 것을 결흉이라고 불러요. 그럼 물이 맺혀 있다는 게 사실 조금 이상하기도 하죠. 네. 이해가 잘 안 돼요. 네. 그렇죠. 일단 그 기전을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네. 우리 몸에 원래는 신장, 콩팥에서 들어온 물을 쓰고 그리고 흡수할 거 흡수하고 소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구강을 통해서. 근데 내보내지지 않는 그 남아있는 안 좋은 물들이 몸에 쌓여서 체열에 의해서 점점 데워지게 돼요. 데워지게 되면 점점 끈적해질 거고 네. 그 끈적한 것들이 몸 여기저기에 늘어붙어 있는데 그 늘어붙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담이라고 부릅니다. 담. 그 담의 대표적인 예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콧물이나 가래. 가래는 또 네. 갯담이라고 부르죠. 네네. 그러면은 묽었던 게 끈적해졌으면 끈적했던 건 시간이 더 지나면 딱딱해질 단단해지기 것 같은데요? 시작하겠죠. 네. 걔네들이 수결이에요. 아, 네. 그래서 수결 같은 경우에는 배를 눌러보면 가슴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눌러봐야 되는데 우린 여기가 뼈가 있기 때문에 눌렀을 때 딱딱한 게 뼈밖에 없죠. 그래서 네. 아래쪽 배를 눌러보게 돼요. 어. 배를 눌러서 말랑말랑한 배를 눌렀는데 네. 여기에 뭔가 뼈도 아닌 것이 단단하고 눌렀을 때 아픈 게 있으면 네. 그것을 수결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책에도 그래서 수결이 안지석경이라고 한자로 써 있어요. 눌렀더니 돌처럼 단단한 게 있더라. 네. 라고 해서 그걸 수결이라고 부릅니다. 네. 수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 두통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일차성 두통의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은 아. 복진을 해서 배가 아프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이 안 좋은 게 있어서 아프다가 아니라 그 혈자리들의 진단점을 보는 거예요. 이 혈자리의 진단점이 있으면 이런 원인이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두통의 원인으로 어떤 그 수결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그 복진도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자, 수결로 인한 두통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그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두통으로 오시는 분들이 뭐 한 달에 수십 분씩 계세요. 네. 근데 그 중에 특이하게 나는 밥만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데 그 극심한 두통이 뭐 한 몇십 년 됐다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와, 네. 몇십 년이요? 그렇죠. 근데 네. 그 두통은 사실 원인도 없기 때문에 편두통의 양상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분발 두통처럼 오는 경우도 있고 3차 신경통으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네. 근데 그런 경우에 진단을 해보면은 수결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그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 편안하게 이제 바닥에 누워서 배를 한번 좀 눌러보는 거죠. 네. 눌렀을 때 특히 배꼽에서 명치 있는 라인을 타고 거기 중심으로부터 눌렀을 때 단단한 게 보이면 그걸 수결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결이 있다. 근데 나는 왠지 두통이 심한 것 같다라고 하면 그 수결이 치료로 인해서 줄어들기 시작하면 네. 두통도 줄어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편의상 수결 두통이라고 부르는데 네네. 보통 물이 맺혀 있기 때문에 사실 물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심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보통 물은 많이 먹으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더 먹으면 좀 심해질 수 있다. 수결 두통의 경우에는 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물맺힘을 좀 없애주면 통증도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치료법이 궁금합니다. 류 네. 원장님 어떤 치료법이 있죠? 지금 되게 핵심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물맺힘을 없애면 치료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치료할 때 치료도 중요하지만 사실 몸을 관리하는 방법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럼 내 몸에 쌓여 있는
남아있는 필요 없는 물들이 쌓여서 단단해진 거기 때문에 그걸 일단 쌓이지 않게 하는 게 첫 번째. 그래서 식이 조절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네. 일단 수결이 있는 분들은 물을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아, 왜냐하면 이미 몸에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네. 물을 많이 안 마시면 그걸 갖다 써요. 아, 예. 그리고 이제 그 물을 안 먹는 것 이외에도 그리고 카페인 성분 자체도 신장을 많이 괴롭히기 때문에 네. 물이 더 쌓일 수 있어서 그것도 안 좋고요. 아, 네. 그리고 일단 치료 같은 경우에는 한방에서는 물을 좀 없앨 수 있는 한약재를 많이 쓰는데 보통 감수라는 약재, 감기라는 약재를 활용한 대화명탕 같은 진단 치료약들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어. 자, 이 물 맺힘을 풀어주기 위한 그 어떤 한의학적 접근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사실 물을 조금 전에 수결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적게 마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우리가 흔히 하루에 2리터는 마시는 게 좋다 이런 맞아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류 원장님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뭐든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네. 물을 무조건 많이 먹으면 좋을까요? 음. 뭐냐면 지금처럼 그 물이 쌓여 있는 분들은 먹어서 좋을 게 없겠죠. 근데 왜 2리터를 채워야 하느냐라는 것들에 대한 의문을 가져본 적 있으세요 혹시? 왜 물을 2리터 먹어야 될까? 뭔가- 글쎄요, 왜 2리터일까요? 그냥 뭔가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좀 편의적으로 만든 수치가 아닐까 이런 아. 생각도 들어요. 그것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실제 과학적으로 사람 몸이 하루에 배설하는 게 숨이나 땀, 소변 대변을 배설하는 게 2리터 정도라고 아, 이야기를 해요. 그렇군요. 그렇기 꽤 때문에 많이- 채워주라는 이야기인데 네. 문제는 그걸 물로만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대부분 다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고기도 70%가 수분, 바나나 같이 조금 그런 과일 종류도요 92%가 수분이거든요. 네.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음식들이 수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식사로도 대부분의 수분이 다 섭취가 돼요. 아. 그렇기 때문에 물을 억지로 2리터를 맞춰 먹는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럴 때 음. 발생하는 게 수결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자, 그러니까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도 과유불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 장 원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두통으로부터 평소에 좀 자유로워지려면 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어떤 생활 수칙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몇 가지 좀 짚어주실까요? 먼저 먹는 물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는데요. 몸에 수분이 부족해도 과해도 머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물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게 되면 몸 안에 있는 나트륨, 즉 염분이 희석돼서 두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 따라서 목이 마를 때 60에서 90ml의 물을 천천히 조금씩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술, 과일, 커피 등은 두통을 유발하기 쉬운 음식 중 하나이므로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네. 자, 오늘 두통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나눈 내용을 좀 화면을 통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자,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여의보감 지금 8시 2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두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 이제는 한방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제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고 옷차림도 네. 가벼워지다 보니까 이 군살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한방 다이어트에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한방 다이어트라는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장 원장님 알려주시죠. 한방 다이어트는 감량기, 정체기, 요요 방지기 등으로 단계를 나누어서 진행되고 매 시기마다 식단과 운동법이 바뀝니다. 네. 각 단계별로 2주에 한 번씩 상담이 진행되고 그때마다 환자의 상태, 증상, 감량, 몸무게에 따라 강도와 들어가는 약재가 바뀝니다. 한방 다이어트는 크게 다이어트 한약과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네. 먼저 다이어트 한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약을 식사 전에 복용합니다. 그러면 식사를 하실 때 입맛이 뚝 떨어져서 먹는 양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아.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 사실 먹는 양을 줄이지 않으면 체중 감량, 다이어트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혼자 굶으려고 하면 스트레스도 받고 짜증도 나고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한약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네. 또 다음으로는
고주파, 초음파 등 다양한 의료기기를 활용해서 신진대사를 높여 불필요한 지방을 제거합니다. 고주파를 통해 몸의 라인은 아름답게 가꿔주고 탄력 증대와 리프팅 효과, 순환 관리까지 동시에 진행합니다. 네. 또 외부의 초음파를 발생해서 피하 지방 세포를 수술 없이 제거합니다. 또 복부, 팔뚝, 허벅지 등 지방이 집중된 층에 침을 놓아 전기 네. 치료를 통해 지방을 분해하고 온열돔으로 복부 및 전신의 혈액순환을 도와 몸의 찬 기운을 감소시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공기압 마사지를 통해 하지 부종을 완화시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고 막힌 혈과 림프를 풀어줍니다. 네, 지금 장 원장님께서 한방 다이어트의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지금 짚어주셨는데요. 근데 사실 한방 다이어트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 다이어트 한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다이어트 한약이란 무엇이고 어떤 약재가 들어가 있길래 이것이 도움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한데요. 대부분의 다이어트 한약에는 마황이라는 약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황이요? 네. 네. 마황은 원래 비염,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에 쓰이는 약재였는데요. 식욕 억제 작용을 한다는 것이 밝혀진 이후 다이어트 약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왕이 좀 부작용이 있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양약인 항생제, 스테로이드제도 남용하시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의사의 처방 하에 적정량 사용하면 아주 좋은 치료 효과를 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왕도 한의사의 엄격한 진단 하에 투여되면 인체에 전혀 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빠른 체중 감량 효과를 도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이어트를 할 때는 이제 섭취량을 줄여야 살이 빠진다. 이 이제 가장 확실한 그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런데 한약을 복용해서 식욕이 억제되면 뭔가 영양 결핍이라든지 탈모까지 오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장 원장님 어떤가요? 혼자 굶게 되시면 영양이 결핍돼서 탈모가 오기 쉽고 체력이 저하되고 또 요요 현상도 더 쉽게 찾아옵니다. 네. 하지만 대부분의 다이어트 한약에는 보약제가 포함되어 몸을 보호해주니 괜찮습니다. 식욕을 잡는 것만이 한약의 주 목적이 아니라 굶어도 몸이 망가지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저도 사실 이 한약 다이어트를 해본 사람으로서 오, 그래요? 네네, 네. 한번 해봤는데 그때 당시에 정말 음식량을 많이 줄였는데도 괜찮더라고요. 오. 사는데 그래서 이 다이어트 한약에 정말 보약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사실을 오늘 또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정확한 거는 직접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체질 검사도 해보시고 또 한의사에게 제대로 된 처방을 받은 후에 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뭐 그리고 다이어트 한약뿐만이 아니라 또 한약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한약을 먹으면 간에 무리가 온다. 뭐 맞아요. 이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오해를 좀 바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류 원장님. 네, 일단 간 수치를 올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뭐 네. 한약뿐만 아니라 양약, 아니면 뭐 음주, 네. 뭐 스트레스 이런 것들 다 올릴 수 있어요. 네. 그럼 우리가 그 수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그 기전을 좀 알아야 되는데 네. 간이 안 좋다라고 할 때 수치들 많이 이야기하죠. ALT, AST 이런 맞아요. 것들. 네, 네. 수치가 의미하는 게 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글쎄요, 뭔가 높으면 안 좋다라고만 알지 네. 뭐를 측정한 건지는 잘 모르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게 네. 이제 간세포가 가지고 있는 효소들이거든요. 효소. 근데 간세포가 일을 열심히 하거나 혹은 피해를 받아서 죽으면은 효소들이 바깥으로 삐져나오겠죠. 아, 그 네. 수치를 잰 게 간 수치예요. 아, 그러면 네. 세포가 얼마나 파괴됐는지를 잰 거다 이렇게 맞습니다. 보면 예,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몸에 잘 맞는 걸 먹었을 때하고 잘 맞지 않는 걸 먹었을 때 차이가 분명히 나겠죠. 네. 나한테 맞는 음식을 먹으면 혹은 맞는 약을 먹으면 오히려 망가진 간을 복구할 수도 있어요. 뭐 치료로서 많이 증명된 부분들이고 네. 그리고 나한테 맞지 않는 것들 예를 들어서 내가 열이 많은데 열이 많은 약재를 계속 먹게 되면 게다가 거기에 약효의 효능을 뛰어나게 만드는 녹음까지 섞어 먹으면 간이 망가질 수 있겠죠. 결국에는 내가 어떤 식으로 내 몸에 맞는 것을 골라서 먹느냐 맞지 않는 것을 피하느냐의 문제지 무엇을 먹었는데 무조건 안 좋다 좋다라는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진단이죠. 진단,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한의학으로 다이어트 하실 때 보통 많이 보는 게 우리 아까 마왕이라는 약재를 많이 쓴다 했잖아요. 네. 네. 이분이 마왕이 맞는 체질이면요. 마왕을 많이 써도 간에 무리가 안 돼요. 오히려 간이 좋아집니다. 네. 그리고 그 살이 찐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몸에만 살이 찌는 게 아니라 장기도 다 살이 찌거든요. 네. 간에 살 찌는 게
지방간. 맞아요. 아, 네. 다이어트 하면은 지방간이 좋아지면서 수치도 좋아져요. 이게 너무 편협하게 뭘 먹으면 안 좋아가 아니라 내 몸에 얼마나 잘 맞느냐를 판단하는 게 훨씬 현명한 일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오, 그러니까 네. 내 몸에 맞는 정확한 처방이 있으면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또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갑자기 살을 좀 뺐더니 나이 들어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또 피부에 탄력도 없어진 것 같다. 이런 걱정 때문에 오히려 살을 빼기 전이 더 보기 좋다라는 얘기를 듣는 분도 있거든요. 자, 이것 때문에 다이어트를 좀 망설이시는 분이 있을 텐데, 자, 장 원장님 이거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다이어트 초기에는 피하 지방이 먼저 빠지기 때문에 탄력이 좀 떨어지고 주름이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다이어트 종료 2, 3개월 후에는 피하 지방이 다시 차오르면서 얼굴이 환해지고 결국은 더 동안이 되게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종료 후 2, 3개월째 됐을 때 더 안색이 좋아진다고 하니까요. 괜한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다이어트 시도해 보시고 성공하시는 게 건강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여성분들이 또 하시는 고민일 것 같기도 한데요. 이 특정 부위가 잘 안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특히나 복부와 이 허벅지살 정말 빼기가 어려운데요. 이렇게 복부나 허벅지살 같은 특정 부위만 빼는 것도 가능한지 장 원장님 가능한가요? 특정 부위의 살만 빼는 것은 네. 현재로서는 지방 이식 수술 외에는 나와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 전체적인 체중 감량을 하셔야 되는데요. 다만 매선이나 고주파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복부나 허벅지 등의 라인을 교정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병도 원인을 알아야 치료가 가능한 것처럼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왜 살이 쪘는지를 알아야 효과적으로 살을 뺄 수가 있겠죠. 자, 근본적으로 살이 왜 찌는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류 원장님 설명해 주시죠. 예, 왜 찌는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많이 먹고 더 네. 안 움직이니까 그런 게 아닐까. 그렇죠. 일단 뭐 많이 먹어서 찔 수도 있고요. 네. 근데 뭐 원인들을 나누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선천적인 원인이 있어요. 맞아요. 네. 네. 유전. 유전. 예, 부모님이 일단 네. 좀 체격이 있으시면 자식들은 당연히 체격이 있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네. 그리고 선천적으로 뭐 한의학에서 말하는 장부 기능이 약한 분들도 있어요.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 같은 것들이 문제가 돼서 비만이 있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무조건 먹는 거나 선천적인 거에 대한 문제 말고도요. 습관에 대한 게 사실 굉장히 크겠죠. 네. 근데 우리 보면은 많이 먹어서 찌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난 물만 먹어도 살쪄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경우에는요. 사실 그거는 이제 살보다는 붓기입니다. 영양분이 있는 걸 많이 안 먹고 물을 많이 마시는데 살이 찐다. 그러면은 단백질도 없고 근육이 만들어질 일도 없고 네. 뭐 지방이 많이 들어가서 살이 찌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찔까? 붓기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치료를 해야겠죠. 그래서 습관 같은 경우에 뭐 과식을 한다거나 혹은 뭐 야식 같은 걸 좋아한다거나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필요 없는 수분 섭취를 많이 하는 것들도 일단 비만의 원인이 돼요. 붓기가 생기기 그래요? 때문에 그런 원인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 몸이랑 마음이 연결이 돼 있다라고들 이야기하죠. 네. 한방에서 이걸 심신증이라는 것들로 표현을 하는데 심신증. 심신증, 예. 마음심, 몸신자를 써 심신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뭐 심신증 같은 경우에도 즉 우리 스트레스 같은 것들 있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요 몸에서 어쨌든 균형이 무너지면서 살이 찌는 기전들이 생겨요. 인슐린 저항성이 약해지면서 네. 혹은 뭐 스트레스를 폭식으로 푼다든가 하는 경우에서 살이 찔 수가 있겠죠. 네. 사실 원인이 너무 다양해서 뭐 특별히 어떤 게 원인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많이 먹으면 찌고 아프면 찔 수 있고 부을 수 있고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살이 찌는 다양한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말 다이어트는 평생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물만 먹어도 찌는 경우가 있다 했더니 격하게 고개를 맞아요. 끄덕이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북이었다니 오늘 또 네.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고요. 어쨌건 이 평생의 숙제를 하기까지 또 정말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야식의 유혹을 못 참아서 뭐 이런 것들도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또 특정 질환 때문에 살이 잘 안 빠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장 원장님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먼저 갱년기 이후에 여성 호르몬과 성장 호르몬이 줄어들고 식욕 억제 세포가 퇴화되면서 좀 살이 더 잘 찌는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또 둘째로는 갑상선 기능 저하로 에너지 생성, 노폐물 배설 등의 신체 대사량이 감소해서 잘 붓고 쉽게 살이 찝니다. 네. 또 다음으로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하는
네. 우베란, 고안드로겐 혈증, 비만 등을 주 증상으로 하는 난소 질환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3교대 같이 밤에 일해야 하는 직업으로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체지방 수위를 조절하는 호르몬 렙틴이 줄어들고 스테로이드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늘어 식욕과 지방 축적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수면과 비만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잠을 잘 자야 살도 잘 빠집니다. 이러한 특수한 여건들이 있다면 감량 목표를 조금 낮추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네. 예. 제가 또 이 건강 정보 프로그램의 MC로서 지금 네. 짚어주신 내용을 한번 보니까 호르몬 같이 뭔가 우리 몸에 이렇게 균형이 무너졌을 경우에 이런 네.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한의학에서의 장점이라고 하면 사람에게 맞춤 처방이 가능하다는 건데 이 한방 다이어트의 가장 큰 장점을 좀 더 정리를 해주실까요? 한방 다이어트를 하시면 식사량을 줄여도 다이어트 한약이 영양을 충분히 공급해줘서 몸이 힘들지 않습니다. 소식을 하면서 몸이 상하는 것을 막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네. 또 본인이 평소에 불편하셨던 소화불량, 수면불량, 붓기, 변비 같은 약제들도 추가해서 1:1 맞춤 처방이 가능합니다. 개인 체질을 고려해서 맞춤 처방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 성인뿐만이 아니라 또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소아비만, 청소년 비만 이런 문제거든요. 성장기 아이들이 다이어트를 하는 것 괜찮을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류 원장님 어떤가요? 네, 우리 이제 다이어트에 빠질 수 없는 한약재 아까 마왕이라고 소개를 시켜드렸잖아요. 네. 마왕 아이들한테 써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조금 전에 이 식욕을 억제한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좀 그쵸. 뭔가 성장에 방해가 될 것 같은데. 그럴 수 있겠죠. 네. 근데 사실 아까 답을 사실 말씀드린 거긴 한데 마왕이 맞는 아이들도 많아요. 오,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런 경우에는 마음껏 쓰시면 돼요. 아. 잘 맞지 않는 경우에는 신중하게 진단을 통해서 조절을 해야 될 수는 있겠지만 네. 마왕이 꼭 완벽하게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네. 빠지고 다른 방법으로 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를 할 때 사실 살을 좀 빼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사실 좀 안쓰럽기도 하고 아, 예. 아이들이 살이 찌면 옆으로 퍼져 있죠. 근데 아이들 다이어트는요. 살을 빼는 데 집중이 되어 있지 않고 옆으로 퍼진 살을 위로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성장으로 가도록.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 가지고 있는 영양분들을 성장, 키로 다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아이들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한다라기보다는 치료를 한다라는 쪽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소아 다이어트라기보다는 성장기 치료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더 네. 정확한 이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장 원장님께서 이런 다이어트의 그 목표 어떤 감량치 같은 것에 대한 조절도 필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내 체중의 몇 % 정도를 감량하는 것을 목표로 잡는 것이 중요할지 장 원장님께 좀 알려주실까요? 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6개월간 본인의 몸무게의 10%를 감량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은 현실적으로 너무 긴 기간이기 때문에 4주간 본인의 몸무게의 앞자리 숫자의 8에서 10%를 목표로 잡으면 적당합니다. 아, 네. 예를 들어 60kg대인 경우 5에서 6kg를, 70kg대인 경우 6에서 7kg를 목표로 삼으시면 적당합니다. 4주간 8에서 10% 정도의 이제 네. 체중, 그러니까 앞자리가 바뀔 정도만. 네네. 네, 너무 극심한 이제 다이어트를 사실 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요. 네, 여성들의 경우에는 빨리 빼야지 막 이런 마음에 이게 금식을 또 하시고. 요즘에 네. 그 아이들한테 뼈 말라라는 그 개념이 좀 유행하면서 지나치게 살을 많이 빼는 그런 것도 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아, 네. 그런데 이거는 정말 안 좋은 것 같고요. 맞아요. 네, 정말 다이어트를 물론 미용 목적도 있지만 건강 목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한방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한방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는 시간이죠. 자, 오늘은 통증과 침 치료에 대해서 장지원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의 한방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한의사 장지원입니다. 이번 오늘의 한방 시간에는 침을 통한 통증 치료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위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침을 맞고 더 아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첫 번째 예로 어제 왼쪽 어깨를 치료받았는데 오늘 멀쩡했던 오른쪽 어깨가 아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모든 통증을 다 느끼지 못합니다. 가장 아프고 가장 최근의 통증들 위주로 느끼고 다른 안 좋은 부위들은 숨어 있습니다. 즉, 상대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헬스를 하다가 허리를 삐끗했는데 헬스장을 나가면서 손가락을 문틈에 꼈습니다. 그러면 삐끗했던 허리 통증은 잊어버리고 이 손가락 통증에만 집중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대부분 제일 아픈 곳의 통증을 호소하고 그곳을 치료합니다. 아까 든 예를 다시 생각해보면 침치료로 아팠던 왼쪽 어깨가 좋아지고 나니까 숨어있던 오른쪽 어깨 통증이 발현된 것입니다. 멀쩡했던 오른쪽 어깨가 갑자기 아파진 것이 아니라 원래 아팠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로 어제 교통사고로 다쳐서 침을 맞았는데 오늘 더 아파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넘어져서 다쳐서 온 환자분들이 사고 직후 침 맞고 며칠 후에 더 아프다고 많이들 호소하십니다. 이것은 손상이 진행 중이거나 충격이 뒤늦게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또 시험을 보기 전이나 급박한 상황에서 아무리 피곤해도 정신이 번뜩 차려지시는 경험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사고 당시에는 스트레스 상황에 분비되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몸을 긴장하게 만들어 아픈 것을 못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긴장이 완화되면, 즉 사고가 나고 시간이 좀 흐른 뒤에 그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증상이 진행성이더라도 치료를 받는 것이 증상의 진행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 침치료 및 약침 치료를 했을 때 환자가 느끼는 통증의 정도가 유의하게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인데요. 증상이 진행 중일 때 침치료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왜 아픈 곳에 침을 놓지 않나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 예로 나는 발목이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왜 허리까지 같이 치료하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목이 아픈데 왜 허리에 침을 놓는지 의아해 하시는데요. 더마톰이라고 하는 척수신경을 담당하는 감각 영역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뇌에서 통증을 비슷하게 느끼는 피부의 특정 부위들을 말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S1, 즉 척추 1번 영역은 발목 쪽을 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 쪽에 문제가 있으셔도 발목 통증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목이 아프셔도 허리를 같이 치료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발목 치료 후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는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더 심했던 발목 통증이 사라진 후 허리에 통증이 숨어 있다가 나타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손가락이 저릴 때 목, 어깨에 침 치료를 병행합니다. 경추의 영역이 손가락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손가락 저림에 목, 어깨 치료를 합니다. 또 손목, 팔목 통증도 경추가 담당하고 있어 몸의 상부를 치료하면 호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침을 맞고 난 후 통증이 어떻게 없어지는지, 침을 찌른다고 해서 과학적 기전은 있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크게 국소, 분절, 전신 자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소 자극이란 침을 맞은 바로 그 부위와 가까운 곳에서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기전입니다. 아픈 곳에 침을 놓는 것으로 혈관을 확장시키는 물질들이 분비돼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이 이완되고
통증 신호가 신경을 통해 전달되는 것을 억제합니다. 다음으로는 분절 자극인데요. 침을 놓은 부위에 피부 근육과 같은 신경 지배를 받는 영역을 말합니다. 통증 부위에서 좀 떨어져 있지만 같은 신경을 지배를 받기 때문에 침 치료를 해도 통증을 억제할 수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발목 통증의 허리를 치료하고 손가락 저림의 목, 어깨를 치료하는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신 자극인데요. 아픈 부위가 아닌 멀리 떨어진 곳에 침을 맞았을 때 중추신경계를 거치는 것입니다. 손이나 발에, 혈자리에 침을 놓으면 그 신호가 척수를 거쳐 뇌에 도달합니다. 그러면 베타 엔도르핀,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해 통증 신호가 뇌로 전달되는 것을 조절합니다. 따라서 전신적인 통증 억제, 약물 중독, 우울증, 불면 등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침 치료는 다양한 과학적 기전을 통해 치료하기 때문에 통증을 잡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상 한의사 장지원이었습니다. 자, 장지원 원장님께서 통증과 침 치료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셨는데요. 그동안 그 침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던 점, 몰랐던 네. 점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좋은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침 치료가 신체뿐 아니라 정신적 혹은 어떤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원장님들께 많이 들었는데 류 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실까요? 네, 어찌 보면 사실 당연한 건데요. 아까 심신증에 대한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아까? 네. 네. 그 우리 몸은 다 경락이라는 것들로 연결돼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는데 현대의학에서는 그게 뭐 호르몬의 작용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썰들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침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경락에 대한 문제나 근육에 대한 문제는 침으로 굉장히 치료가 잘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몸이 좀 안 좋아졌어요. 네. 침으로 안 좋아진 부분들, 예를 들어 근육통이 생겼는데 그 근육을 침으로 풀어주면 당연히 스트레스 받은 것도 조금 풀려집니다. 근데 그게 요즘에는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증명이 돼 있는 게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받는 충격이 반응하는 뇌의 중추하고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그 충격에 대한 중추하고 맞았을 때 물리적인 통증으로 생긴 중추가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침으로 치료했을 때 몸을 치료했는데 마음이 좋아지네? 아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와, 침으로 마음도 치료할 수 있다니.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신체의 스트레스가 정신으로 와서 스트레스가 되는 건데 이 부분을 해소를 해주기 때문에 정신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여의보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건강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